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면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재능을 탐냈던 몰상식한 집안과 제게 아낌없는 도움을 나눠주었던 스승님에 대한 일이죠. 저의 부족한 면까지 모두 끌어안아 주었던 스승님 덕분에 한때는 왈가닥이었던 제가 어느덧 어엿한 엄마가 되었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쯤엔 스승님의 주름진 웃음이 떠오르곤 하네요. 절대 안 돼. 또 미루면 네가 쓰는 모든 계좌 막아버릴 줄 알아? 채권 추심도 진행할 거야. 할 수 있는 방법 다 할 거야. 네가 우리 집안한테 했던 악랄한 짓 다 돌려받는 거니까 억울하지도 마.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 참 다사다난한 분들이 많더군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서 30대라는 나이는 참 어리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답니다. 전 사실 10대 때 질풍노동의 시기를 보냈어요. 사춘기가 꽤 강하게 왔었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의 본분이 왜 공부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일쑤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학업에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됐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더 날뛰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밖으로 나다니기 좋아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출석률이 좋지 못하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최소치는 맞춰서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20살이 되니 더 정신 차리기 어렵더군요. 갑자기 들어선 어른의 세계는 마치 별천지처럼 보였으니까요.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집안은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소리치셨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아이의 아빠임은 확실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강한 어조로 물어보셨어요. 너 그 아이 낳을 거니? 아직 한창 어리고 창창한 나이에 출산하게 되면 희생해야 할 것이 천지다. 천재분간 못하는 어린애인 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평소와 달리 엄한 얼굴로 겁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흠칫 살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제 선택지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보기는 없었습니다. 임신임을 깨닫는 순간 겁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거스를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낳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해도 부모님은 한없이 설득하셨어요. 설득해야만 하는 부모님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어르고 달래도 화를 내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께선 백기를 들고 전 남자친구의 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애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각서라도 받아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양가 부모와 전 남자친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상대편 부모는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도 불쾌한 듯 인상을 찡그린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상대편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애를 낳으시겠다고요? 참나. 대체 뭔 생각으로 낳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미리 각서 써왔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살게요. 그렇게 내밀어진 종이엔 양육비 청구 금지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던 저희와 달리 상대쪽은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난 모양이더군요. 그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같이 만들어낸 생명을 누구는 책임지려 애쓰고 누구는 회피하려 애쓰는 꼴이었죠. 저는 단박에 지장을 찍으며 양육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어요. 상대편 부모와 전 남자친구는 제가 돈을 요구할 거라 확신했던 모양인지 양육권 포기 각서를 보곤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땡 잡았다는 듯이 신난 모양새로 냉큼 도장을 찍더군요. 그렇게 아이에 대한 친권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후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는 정말 약속대로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그 편이 좋았죠. 생각해보니 딱 한 번 연락 온 적이 있었네요.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의 존재를 알게 된 모양인데 되뜸 연락 와선 나중에 자기 남자친구더러 책임지라고 할 생각이라면 꿈깨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말이죠.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락도 불쾌하니까 앞으로 다신 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21살의 나이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땀으로 범벅된 저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그때 그 순간은 거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와 만난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애벌레의 변태 과정을 아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벌레에 더듬이와 날개가 생겨 나비가 되는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번데기 속에 들어간 애벌레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낸 뒤 자신의 몸을 모두 녹여요. 마치 액체처럼 걸쭉하게 말이죠. 그리고 애벌레를 구성하던 세포들은 다시 나비의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재탄생하는 거죠. 아이를 출산한 뒤의 제 모습은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한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인생을 대하는 모든 모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키워내는 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어요.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의지와는 다릅니다. 그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다 주고 싶었어요. 친정엄마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저는 아이 이유식을 시작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어요. 평일엔 아이를 봐야 했지만 엄마가 쉬는 주말엔 육아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 기저귀 하나부터 먹는 거 하나까지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너 내 딸 맞니? 왜 돈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돈 쓰면서 살겠다고 철딱서니 없는 말만 하던 내 딸 맞냔 말이야. 그렇게 하나둘씩 사회생활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당 서빙만 하다가 점점 일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제게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끈기와 의지였죠. 제게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힘들어서 못한다, 넌 어려서 못한다 하는 것도 기필코 해내고 마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 재능은 저희 어머니의 제안으로 더 빛을 보게 됐어요. 부모님은 누수가 발생하는 현장에 출동하여 방수공사를 해주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누수 하자 공사를 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관련된 사람들과 친분이 깊었는데요. 하루는 타일 기술자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다면 그분께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일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나 된다고 하기에 당장 소개해달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타일 기술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타일을 배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축약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재능이 뭔지 아시죠? 끈기를 갖고 악착같이 버텨내니 숨통 트이는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어느새 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유난히 키도 덩치도 크고 또래에 비해 힘도 셌답니다.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학교에 있던 유도부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 유도 한번 가르쳐 보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처음 이 전화를 받았을 땐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몸을 써야 하는 일이다 보니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게다가 대체 뭘 보고 유도를 가르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덩치가 좀 큰 건 사실이지만 그 흔한 태권도장도 다닌 적 없었거든요. 평소 몸 쓰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였기에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선생님의 구애가 엄청나더군요. 수시로 전화하는 건 물론이며 아이와 함께 가정 방문도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아이를 유도장에 데려와 보시면 안 되겠니요. 하루만 같이 운동해보고
아들이 싫다고 하면 자기도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답니다. 귀찮은 마음에 알겠다고 한 뒤 아들과 함께 유도장을 방문했어요. 참 웃긴 게 친구들 다 다니는 태권도도 싫다고 하던 아들이 유도 체험 하루 만에 배워보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이더군요. 왜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재밌답니다. 반대로 선생님께는 왜 아이에게 가르치려 하냐 물었더니 뼈대부터 남다르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돼서 부모님께 상담했더니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 쟤 보면 모르겠니? 딱 네 아들이야. 고집이 어찌나 센지 쟤 하고 싶은 거 못 보면 속병 날 게다. 대신 너 닮아 끈기도 강하니 기왕 시작한 거 상이라도 하나 타오지 않겠냐. 그 말을 들으니 결국 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구나 싶었죠. 결국 저도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유도부 생활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상을 하나둘씩 타오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교내대회부터 시작해 나중엔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타오더군요. 상을 타니 아이도 유도에 더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응원하고 지원해주게 되었어요. 유도 꿈나무로서 지역신문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10년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연락을 피했더니 나중엔 직접 아이 학교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들과 함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혈압이 치솟아 오르더군요. 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에 얼떨떨한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집에 엄마가 계셨기에 아이를 부탁하고 전 남자친구를 끌고선 밖으로 나왔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니까 잠깐만 대화하면 된답니다. 제가 하도 기피하니까 자기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나요? 여전히 제 탓을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라고 닥달했죠. 아니, 얼마 전에 신문에서 당신 얼굴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근데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애 얼굴 보니까 딱 봐도 내 아들이더라고. 얼굴 보는데 막 가슴이 시큰시큰하고 그러는 거야. 나도 부성애가 있었나 보더라. 마치 연기하듯이 가슴을 쥐어잡고선 인상을 찡그리며 말하는데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성애라뇨? 그런 감정 있는 사람이 양육비 1원 보태기 싫어서 각서까지 썼을까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도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대요.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이냐며 우리 애가 무슨 물건이냐 따져 물으니 쌍무시하더군요. 본론은 본인에게도 친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공동 친권을 인정해주면 끝이래요. 더 이상 자기가 나타날 일도 없을 거랍니다. 대신 순순히 해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 걸어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올 거래요. 누가 봐도 그 속이 빤히 보이지 않나요? 키우기는 싫으니까 양육권은 필요 없고 친권만 갖고 싶다는 심보였죠. 그 뉴스 기사에서 차기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칭찬이 잦아있는데 그걸 보니 아이의 재능이 탐났던 모양입니다. 국가대표 아들을 두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찾아온 듯 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지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친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애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친권인데? 웃기지 말라고 해. 절대 인정 못해. 앞으로 다신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소리치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강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울음이 멈추지 않더군요. 혹시나 엄마와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 집 근처 골목길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모두 멎은 다음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차분하게 가라앉은 집안 분위기에 아들도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이리 오라고 부른 뒤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듣고선 다시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 엄마 울지 마, 나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면 제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으니 엄마도 다가와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아빠가 왜 없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빠는 살아있어? 하는 질문이었죠. 그 말을 듣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간 아이가 물을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은 덩치가 큰 것뿐만 아니라 IQ도 높고 지능도 또래에 비해 앞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홀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본 듯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엄마와 맞지 않아 같이 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아빠도 분명 널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으나 아이도 그걸 알아차린 듯 싶었죠. 짧은 회상을 마친 저는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말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안 울어.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울긴 왜 울어. 웃어야지, 그치? 싱긋 웃는 제 얼굴을 보고 눈물 범벅인 아들도 방긋 웃더군요. 이런 아들이 있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이 있기에 기필코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가 더 강한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후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신 뒤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하든 재판을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 낸 적 없고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연락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법원에서도 이 점을 참작하여 무조건 저희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또한 아빠에 대한 애틋함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얼굴도 본 적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터라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난 유도 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소장을 받게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말했던 친권과 양육권 분쟁 소송이었죠. 올 게 왔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유도대회 날 오다니 아이 아빠로서 하등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놈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됐다. 겁먹을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어떻게 해서든 지켜줄 테니 걱정 말거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안정된 상태로 아이와 함께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응원석으로 향하다가 문득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누군지 알겠더군요.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엘리트 코스로 금세 교사가 된 분이셔서 저와는 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 초임으로 여고에 오다 보니 학생들이 되려 선생님을 이겨먹으려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선생님도 엄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시점엔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저는 이 선생님께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선뜻 아는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모른 척하는 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절 보시더니 금방 알아차리시더군요.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시기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다니 어쩐지 뭉클한 느낌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이 다 같이 기웃거리더군요. 다들 궁금해하시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동일 지역 내 유도부 아이들 중에서는 저희 아들이 가장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도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학부모들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길 바라는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선생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땡땡이 치다가 이 선생님께 걸렸던 기억이 한둘이 아닌 터라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말씀하시겠다 싶더군요. 왜 하필 여기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후회가 들던 찰나 호랑이 선생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착한 학생이었어요. 수업 들을 때도 앞자리에 앉아서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아이였죠. 참 예쁘게 잘 컸구나.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주름이 구겨지듯 싱긋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곤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는데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주변 학부모들은 그 말을 듣곤 정말이냐며 의외라는 식으로 절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몰랐는데 공부도 꽤 잘하셨나 봐요 하면서요. 사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은은한 편견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선생님의 옆자리에 앉아 응원하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라이벌처럼 1, 2등을 주고받는 아이가 선생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간 바쁜 일이 있어서 직접 응원 나오진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현수가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번 대회에서는 현수가 금메달을, 제 아들이 은메달을 획득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 현수 아들이 함께 나왔어요. 둘은 라이벌이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선생님도 그 사실을 듣곤 깜짝 놀라시며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다고 신기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현수가 틈만 나면 얘기하더라고. 친구 엄마가 사줬다면서 아이스크림 물고 오는 것도 종종 봤는데 그게 너였구나.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맺어진 인연 덕분에 선생님과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 뵙게 되었답니다. 그 무렵 타일 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오야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빌라에서 일감이 들어왔답니다. 시간이 안 나서 거절하려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주셨다더군요. 감사한 마음에 바로 알겠다고 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전달받은 날짜에 맞춰 해당 빌라로 갔더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다름 아닌 제 전 남자친구가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옆지역에 살던 전 남자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까지 온 거였죠.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보려고 일부러 계획한 듯 보였습니다. 그 빌라가 제 아들 학교와 아주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아들은 그 학교에 소속된 유도부였기에 만약 양육권이 전 남자친구에게 넘겨진다 하더라도 전학을 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고 이쪽으로 이사 온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아마 법원에서도 아이를 위해 이사까지 할 만큼 노력하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죠. 여기로 이사까지 오다니 진짜 너무하지 않냐며 따졌더니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너 지금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나 원래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했어. 부모님이 여기 근처에서 학원 하시거든. 그 학원이 좀 커져서 나도 하는 일 관두고 부모님 일 도우러 온 거야. 10년 전 사귈 당시에 부모님이 학원 강사라는 말은 들었었는데 어느새 학원까지 차렸나 봐요. 어찌됐든 전 남자친구가 살 집이라 생각하니 당장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주신 스승님께 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할 수 없더군요. 그런데 일하는 내내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알아서 다 잘한다고 말해도 이건 왜 이러냐, 저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비를 거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타일 기술자의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비참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법적 공방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타일 공사 중인 모습을 저 몰래 촬영했었나 봐요. 법정에서 그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본인은 시간적인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저보다 우세하대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유도 선수 생활을 더 풍족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저 대신 말해달라고 고용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고른 건지 제대로 반박도 하지 않아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에 전 남자친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선 법원을 나서는 제게도 한마디 하더군요. 타일 기술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돈 많이 버는 건 맞는데 적어도 우리 아들 국가대표 보내려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나? 너네 집 아직 전세 아니야? 비웃는 그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비참해지기 싫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비참해지기 싫은 전 남자친구 앞에서 돈 문제로 비웃음을 당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괴로움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극받아 버럭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 또한 법정에서 약점으로 쓰일 거란 걸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법적 다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된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각서 하나로 저희에게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길 바랐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에게 애착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선견지명이기도 했죠. 하지만 변수는 있었습니다.
그쪽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지만 저희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 봐도 승기를 갖고 있는 건 저희 쪽이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은 미미했죠. 자칫하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마침 호랑이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주변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추켜 세우며 남편분께서 변호사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카페에서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선생님께선 저보다 더 분노하셨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남편에게 잘 얘기해보마. 분명 도와줄 거야. 그동안 한 번씩 현수 데려다가 밥해 먹인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우리 애 챙겨준 만큼 나도 이번 기회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렴.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선생님을 보았을 적에도 통통하던 10년 전에 비해 많이 날씬해지셨다 싶었는데요. 이번에 보니 그 사이에 더 살이 빠지신 겁니다. 잡은 손이 너무나도 가녀려 애틋한 마음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지 넌지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유의 주름 구기는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선 저도 모르게 헉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 반응을 이미 예상하신 듯 제게 휴지를 내미시며 담담히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단계여서 생존율이 고작 20%도 되지 않는답니다. 한참 항암 치료받느라 2주마다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간 현수 유도대회 때도 참석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현재는 신장도 제거한 상태이고 머리도 가발이시랍니다. 항암 부작용 때문에 구내염이 생겨 음식도 잘 못 드신대요. 그로 인해 나날이 살이 빠지셨던 거죠. 붉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절 보며 싱긋 웃어 보인 선생님은 괜찮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끝냈고 그저 남은 남편과 아들이 걱정될 뿐이라고 하셨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현수를 살뜰히 챙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더 체계적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었어요. 남편분께선 성의 없이 행했던 이전의 변호사와 달리 소소하고 작은 증거들까지 수집하여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버지 혼자 하염없이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빠,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무슨 일 있어? 깜짝 놀란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묻자 아무 일 없다면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저는 그 즉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앉아있는 엄마가 보여 그 앞으로 가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캐물으니 결국 사실대로 다 말씀해 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오늘 한 학원에서 건물 전체에 방수공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오랜만에 대형 건수다 싶어 신나서 찾아가셨대요. 일손이 부족할까봐 엄마도 함께 방문하셨답니다. 그런데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래요. 같이 간 일꾼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인하리 많지 진상짓을 하더랍니다. 대체 어떤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으시고 한 가지 일만 알려주시더군요. 방수 작업한다고 옥상에 있던 짐을 아래층으로 옮겨두었대요. 그리고 모두 다 마치고 다시 옮겨두니 눈이 뒤집어져서 달려들더랍니다. 원래 있던 그 위치 그대로 원상복귀하라면서요. 예를 들어 박스가 3개 있었다면 그 박스를 정확한 위치에 놓을 때까지 돈을 안 줬답니다. 1cm 뒤로 해서 1cm 옆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빨간색 박스가 맨 위로 가야 한다고 빻고 박스 무서리가 삐뚤다고 빠꾸시키면서 그렇게 괴롭혔대요. 처음에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심지어 같이 데려간 다른 일꾼들 일당도 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돈 갖고 협박하니 별 수 없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너희 애비 마음이 많이 다쳤을 게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녀석한테 놀림을 당했으니까 말이야.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저 무뚝뚝한 양반이 구걸하다시피 부탁까지 했어. 그렇게 그 사람의 성에 찰 때까지 비위를 맞춰준 다음에야 돈을 입금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야 마주치게 됐대요. 제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를요. 맞습니다.
그 학원이 바로 전 남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부모님을 괴롭혔던 인간은 그 전 남자친구의 친형이라는 작자였어요. 부모님 뒤따라 내려온 그 친형이라는 사람은 제 전 남자친구를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막노동하는 사람이 박스 몇 번 옮긴 것 같고 힘들다면서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먹이며 부탁하는 거 있지? 어찌나 우습던지. 그렇게 체력이 딸려서 어떻게 일하시나 몰라.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모님 앞에 두고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는 말을 들으니 엄마 앞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더군다나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 멱살 잡고 달려들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내일 당장 그 학원 찾아가서 난리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저를 말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참은 이유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따지고 때리고 할 수 있었다면 부모님들이 하셨을 거랍니다. 공사판에서 몇십 년 고른 성격 나쁜 양반이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왜 애먼술만 마시고 있겠냐 물으시더군요. 너 모르겠니? 그 사람들 일부러 그런 거야. 소송해서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엄마는 울먹거리면서 괜히 잘못돼서 소송에 지장이 가면 어쩌렵니다. 걔네들이 바라는 게 그거 같다는 거죠. 열받은 제가 날뛰게 되면 그걸 빌미삼아 엄마 된 사람이 저렇게 폭력적이니 뭐냐 하면서 꼬투리 잡힐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엄마도 이젠 손자 없인 못 살겠대요. 그만큼 정이고 사랑이고 다 주었는데 그 자식에게 뺏길 수 없답니다. 손자만 지킬 수 있다면 그런 수모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당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저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부모님을 불러다가 고생시킨 거죠. 저도 부모님도 그쪽 집안이 운영한다는 학원 이름이 뭔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심지어 친형이라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얼굴을 아는 제 전 남자친구나 그의 부모님이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연락했다면 바로 거절했었을 겁니다. 그걸 알고서 일부러 친형을 불러다가 골탕 먹인 게 분명했죠. 저는 엄마의 당부대로 그 다음날 학원을 찾아가기보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남편분께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죠. 평소 점잖은 모습만 보이던 변호사님께도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분통 터진다면서 본인 가슴을 쿵쿵 치시더군요.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그간 못 받은 돈 싹 다 돌려받으려고요. 앞으로 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받아낼 겁니다.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변호사님은 곧 있으면 친권 판결이 나올 테니 그 후에 바로 소송을 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했어요.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건 뭐든 다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건드린 죗값은 단단히 치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법정에 서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하는 날이 온 것이죠. 당연하게도 제 아들은 고민 없이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더니 전 남자친구가 발끈하더군요. 저 자식이 지 아비도 못 알아본다면서 소리치고 난리 피우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감사하다는 제 인사에 선생님 남편분께선 당연히 이겨야 할 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주셨죠. 신경 쓸 일도 많고 바쁘실 텐데도 절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기간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걸자 상대방에서 더 난리가 났거든요. 지난번에 알아챈 저희 집 주소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각서 쓴 거 잊었니? 절대 양육비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 말이야. 그런데 양육비 청구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자식 가지고 장사해? 양육권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깬 사람이 누군데
참 그쪽 부모님도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선 화를 내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정말 제가 잘못한 줄 알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억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찾아와서 따지는 모습을 보니 전 되려 차분해졌답니다. 승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보였거든요. 아마 저들도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 보고 자문도 구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싸움에서 불리한 건 상대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희 부모님을 건드려 절 자극했던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자극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게 누군지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아이를 위해 살아온 저는 아니거든요.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다가 유도 선수가 된다고 하니 구미가 당기셨나 봐요.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따지는 거 보면 말이에요. 저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는 우선 전 남자친구가 아이의 아버지가 확실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걸어왔었으니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본인이 제 아들의 아버지임을요. 상대편 부모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저희를 향해 항의했습니다. 당장 소송을 취하하래요.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저는 가만히 있든 안 있든 알아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 신고할 거란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니 발로 뻥 차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저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도 잔뜩 열이 나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꽃이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선생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함께 커피 마시고 수다 떨 수 있는 여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생님 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미주알 고주알 제가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준비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만만해하는 그 학원을 처리하는 일이었죠. 처리라고 하니 어감이 이상한데요. 사실상 그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학원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양육비 소송 후 며칠 뒤 학부모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번에 다닌다고 했던 그 학원 말이에요. 거기 어때요? 요즘 인기 많던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은 참 좋아요. 자세한 건 아이 성적이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 부부 원장님 둘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나 보더라고요. 두 학부모의 대화를 듣고선 혹시 말씀하시는 학원이 여기가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제 전 남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원이 생긴 지는 약 1년쯤 됐다고 해요. 저야 아들 데리고 유도장 다니게 바빴지 내신이나 학원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보니 처음 듣는 소식이었죠. 제가 꽂힌 부분은 부부 원장님 둘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연애할 당시 분명 두 분 다 고졸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사정이 좋지 못해 대학교도 못 갔지만 두 분 다 공부에 열의가 있어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만난 사이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며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던 터라 명확하게 기억이 나더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네는 옆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학원을 차렸을까 싶었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고 학교 밀집도도 높은데 말이죠. 아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집 사람들이 먼저 여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학원 선생이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 퍼뜨리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한 학부모께서 직접 제게 물어보더군요. 그 학원 내 집안이랑 무슨 문제 있냐면서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자기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공부밖에 모르던 아들을 꼬셔서 임신하고선 양육비를 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난리치다가 결국 양육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끝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소송당했다고 억울하대. 그러면서 저더러 애 갖고 장사하는 여자라고 그랬답니다.
진짜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건가 싶었어요. 심지어 제가 반박할 것까지 다 예상하고 아주 탄탄하게 소문을 냈더군요. 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과 더 친분이 있는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건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어찌됐든 억울한 상황에 놓이니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구분이 되더군요. 이때다 싶어 상대편에 붙어 덩달아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게 연락해 그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같이 화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선 고등학교 선생님도 포함됐어요. 선생님은 이미 학부모들의 애정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주는 신뢰도뿐만 아니라 남편분께서 변호사다 보니 그 명예가 더 높았죠. 심지어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모일폰으로 도와주신 적도 덜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는 것도 일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바로 전화를 주셨더군요. 소문 들었어. 그거 그 집안 사람들이 낸 거지? 진짜 천벌받을 사람들 아니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했어요. 오랜만에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고등학교 시절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니 선생님께선 뭐가 좋아서 웃느냐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꾸짖는 모습까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암투병 이후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줄 알았더니 선생님도 여전히 성질이 남아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그 부부의 고조랑력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조만간 퍼뜨릴 생각 중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힘을 더 실어줄 테니 꼭 자기에게도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걱정일랑 마시고 건강에 더 신경 쓰시라며 당부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직접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막상 제 발로 찾아오니 놀란 눈치더군요. 전 남자친구는 학원 인포메이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톡 쏘아 물어보기에 너네 부모님 부르라고 했죠. 그랬더니 콧방귀를 뀌며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제가 갖고 있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지금 안 부르면 너네 부모님 고졸이라고 소문내고 다녀도 된다는 말로 알아들을게. 제 말을 듣자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잿빛처럼 변하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랐는지 어버버거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며 후다닥 뛰어가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본인도 사귈 시절 제게 말했던 그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제 눈앞에 나타날까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급히 상담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앉히더군요. 그리고 그 사납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반된 모습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커피 마실 거냐 물어보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오래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냉수만 달라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물만 홀짝이고 있었더니 재발절인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퍼진 소문 때문에 그러는 거냐요? 그건 자기네들이 낸 게 아니랍니다. 학부모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그 이유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대충 설명만 해주었는데 그게 와전되어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악감정 갖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전 그럼 대신 해명하면 될 일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는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더군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기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달래듯이 제게 양육비 얼마를 원하냐 묻는 겁니다. 최대한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줄 테니까 소송도 취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어. 가난하게 살다가 어찌저찌 해서 학원까지 차리게 된 건데 사실 이것도 다 우리 돈 아니야. 빚져서 시작했고 원금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말인데 그 고졸 얘긴 좀 묻어주면 안 될까? 응? 제발 부탁할게. 저의 집 앞에 찾아와 따지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게 두 손 모아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이들은 저희 부모님이 방수공사 대금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반대 입장으로 보니 전혀 웃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남이 구걸하면서 비참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왔던 걸까요?
복수하는 입장에서도 유쾌하지 않은데 말이죠. 생각 정리를 마친 저는 그럼 지금 이 소문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다시 바로잡겠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겠대요. 저는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신문 기사를 통해 아들이 유독 꿈나무인 걸 보고 연락한 점, 아이의 재능이 탐이나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소송 걸었던 점, 재판에 불리하니까 억지로 승소해보겠다고 부모님 불러다가 비참하게 만들어 날 자극했던 점, 전부 사실대로 다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버럭 소리쳤더니 사실이 아니란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여기서 애들 가르치면서 살 수 있겠니요. 그걸 아는 양반들이 이런 일을 벌였냐는 말엔 또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이틀 내로 제 귀에 사실관계 바로잡은 소문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땐 각오하시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실 제 목적은 다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헛소문으로 인해 저 혼자 피해받는 거야 상관없지만 아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질 상황이었기에 당장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문이 거짓이라 바로잡는 것보단 더 자극적인 소문이 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이틀은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저는 그날 밤 우리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 제 신분과 함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부부 원장 모두 고졸 출신이라는 말도 함께였죠. 정 믿기 힘드시다면 오늘 학원에가 직접 녹음해온 기록이 있으니 연락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야 그 둘에게 서울대 졸업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를 거란 말도 남겼죠. 그 글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엄청 흥미로운 주제였는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게다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제 말에 힘을 보태준 게 컸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제 소송을 도와주었다는 말과 함께 그간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덧붙여 주셨죠. 평소 동네에서 인품이 좋은 선생님의 말이니 더 제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게 아이에게 좋은 걸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먼저 헛소문을 낸 이상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정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동정표를 받는 게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다행히 제 아들은 엄청난 체력만큼이나 단단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마 아이도 여러 소문을 들은 탓이겠죠. 엄마는 괜찮아. 혹시 이상한 소문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그러면 꼭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인 거 알지?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피식 웃더군요.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따돌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래도 전국대회에서도 상을 타오는 아이다 보니 괴롭힘 당할 일은 없겠더군요. 그 말에 저도 아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소문은 엄청난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고작 3일 만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근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소문이 퍼졌죠.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다 같이 몰려가 학력 위조한 거냐고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랍니다. 다 같이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것만은 피해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런데 어디 피해 입은 사람들이 부탁 하나에 마음을 바꾸겠나요? 그간 지불했던 학원비를 모두 환불해달라고 하자 그만한 돈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거기서도 제게 말하듯 자기네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했대요. 그 말에 뿔이 난 사람들은 단체로 고소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녹음했던 음성 파일도 유용하게 쓰였답니다. 당연히 그들의 패소로 마무리되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더군요.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받은 학원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했죠. 당연히 그 학원은 망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까지 패소했으니 그 집안에서 물려주어야 하는 돈은 수억 원에 달했죠. 학원 창업한답시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냈다니까 그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조건이 안 맞았는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손해배상을 분납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아이 양육비도 분납하는 중인데요. 중간에 3개월가량 밀리길래 압류 신청을 넣었더니
요즘은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 남자친구가 울면서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1년만 양육비를 좀 미룰 수 없겠냐고 묻던데 칼같이 안 된다고 대답해 주었죠. 절대 안 돼. 또 미루면 네가 쓰는 모든 계좌 막아버릴 줄 알아? 채권 추심도 진행할 거야. 할 수 있는 방법 다 할 거야. 네가 우리 집안한테 했던 악랄한 짓 다 돌려받는 거니까 억울해하지도 마. 처음 친권 다툼부터 시작해 부모님이 겪은 수모와 헛소문으로 입은 피해까지 있으니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선생님과 변호사님을 만나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의 암이 재발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최대 1년 본다는 암울한 말을 남겨 다 같이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담담하셨어요. 저희가 눈물 콧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웃기까지 했죠. 그 특유의 주름을 구기는 듯한 웃음을요. 선생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죠. 선생님께선 드넓은 바다를 보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넌 학창시절이 너의 치부라고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널 보자마자 바로 기억했던 것도 그 이유야. 똘망똘망한 눈으로 왜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선생님들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 쟤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공부 못한다고 회초리를 맞아야 하냐며 따지던 모습이 눈에 선하대요. 선생님들 모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던 부분에선 저도 모르게 쑥스러워 웃음이 나왔답니다.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면 제 말이 다 맞는 것 같대요. 그 혈기 넘치는 아이들을 모아다 공부만 하라고 가르치니 반항심이 안 될 수 있겠냐면서요.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과거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마지막엔 웃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저희 가족들의 축복을 빌어주셨던 참 스승님이셨죠. 현재 제 아들은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유도에 푹 빠져 있답니다. 현수와는 티격태격하는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국가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현수도 선생님의 죽음 후 슬럼프가 와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요즘은 웃음도 늘었고 대회 성적도 우수의 유망주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현수가 슬플 때 찾아올 수 있는 쉼터 역할은 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밥을 해먹이며 엄마된 마음으로 돌보고 있어요. 그것이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보은일 테니까요. 저는 언젠가 다시 선생님과 조우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선생님의 바람대로 큰 인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내 아이와 현수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저 잘했죠? 하고 말이에요. 아마 선생님은 또 주름을 구기면서 웃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겠죠.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단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도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할게요.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